네, 안녕하세요. 오늘 긴 연휴 끝에 처음으로 일하는 날이라서 많이 좀 힘드셨을 줄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적응을 해야죠, 그죠? 예.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블루마운틴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장수목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9일 방송, 범죄당의 계획은 착착 진행된다.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서울의 봄팀, 10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일심 확정. 예,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생각 밖으로 범죄당이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쪽에서는 좀 대응이 약간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또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9일 방송, 범죄당의 계획은 착착 진행된다. 계엄해제 봉쇄 예방법 서울의 봄팀 10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일심 확정.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벌써 뭐 이번 달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오늘 9월 19일이니까 이제 곧 10월인데 10월 달에 그리고 또 여기 달력에 보인 것처럼 9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이라는 건 뭐죠? 검사가 구형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다들 내일을 과연 검사가 얼마나 구형을 할까, 몇 년을 때릴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판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왔는데, 뭐, 모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헤즈볼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즈볼라를 잡기가 힘든 게 이게 점조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아니라 이 점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아이고,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뭐 이렇게 잡을래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헤즈볼라들이 뭐 군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그 일반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생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있다가 어떤 지령이 오거나 이제 때가 되면 딱 무장을 해 갖고 뭐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뭐 어디를 갔다가 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지금 헤즈볼라인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쓴다예요. 왜 핸드폰을 안 쓰느냐? 핸드폰은 모든 핸드폰이 다 GPS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쓰면 이게 또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한 정보력과 굉장한 이 실력을 갖고 IT 쪽에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는 순간 그 위치가 다 노출이 되고 또 이게 감청당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핸드폰을 안 쓰고 뭘 썼느냐? 삐삐. 혹시 그 삐삐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세대 사람들은 아마 삐삐를 아실 거예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다 삐삐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 갖고 삐삐가 인제 기능이 이렇게 원래 기능은 그냥 번호만 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삐를 차고 다니다가 삐비빅 울리면은 딱 보면 거기 번호가 딱 뜨거든요. 그러면 인제 뭐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걸든 뭘 하든 이렇게 전화 거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게 뭐냐. 삐삐가 이렇게 번호가 딱 뜨면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건 이제 통화가 안 되고, 일단은 통화가 안 되고 위치 추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떤 게 인제 암호화돼 갖고 헤즈볼라 사령부에서 삐삐로다가 이렇게 딱 뭐를 갖다가 보내면 걔네들은 인제 그게 무슨 명령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미 쉽게 얘기하면 암호 코드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해 갖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인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정말 오늘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레바논에서 이 삐삐를 찬 사람들이 그 동시에 3,000대, 어 3,000 대가 터졌다는 거예요. 삐삐가 터지면서 그러면 사람이 죽겠죠. 그죠? 죽거나 다치겠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순차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오후 1 시다. 그러면 오후 1 시를 기해 갖고 3,000 개의 삐삐가 동시에 폭발을 해 갖고 그래 갖고 인제 그 번호가 딱 간 거죠. 그죠? 그 무선 호출기 한 3,000 대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딱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삐삐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는 최소 12 명이 그 폭발 때문에 12 명이 사망했고 뭐 2,8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 삐삐뿐만이 아니라 걔네들이 또 쓰는 게 뭐야, 핸드폰을 못 쓰니까 무전기를 썼대요. 예. 무전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급하면은 무전기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뭘 습격해라. 뭐 도망쳐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인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게 또 놀랍게 그 무전기도 또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무전기로 폭발 사고로 최소 20 명이 사망을 했고 450 명이 부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했을까?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송에서 하는 설을 갖다가 인제 종합을 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삐삐를 쓰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삐삐를 만드는 회사가 정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삐삐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 삐삐를 만드는 회사는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 쪽에서 원래 이렇게 계속 그전부터 계속 거래를 그 삐삐를 사기 위해서 계속 거래해 온 그 회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그 자회사가 어디 있느냐? 헝가리에 있대요. 헝가리에 있는데 그 최근에 올 봄에 그 회사로부터 삐삐를 갖다 뭐 3천 대인가 5천 대인가 사고 뭐 무전기도 뭐 이렇게 고 비슷한 시기에 삐삐와 무전기를 갖다가 많이 사 갖고 그거를 헤즈볼라 요원들한테 공급을 했답니다. 그 헤즈볼라 사령부에서. 그런데 그 돌지구쇼의 그 거기 보도에 의하면 그 헝가리에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유령 회사더라. 이게 뭔가 이렇게 뭐가 없더라. 이렇게 실체가 없더라. 그런 유령 회사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돌직구에서는. 그리고 뭐 다른 언론에서도 어쨌든 헝가리에 있는 회사는 맞다. 거기서 산 건 맞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어떤 기폭 장치가 있어 갖고 공기에 터진 거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그 제조 단계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폭탄을 심어 갖고 그런 기폭 장치를 심어 갖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제조는 제대로 했는데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뭐 바꿔치기 그 빼다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뭐 가능성은 뭐 그 두 개죠. 예. 그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아직. 그런데 지금 그 헤즈볼라 쪽에서는 이 짓을 할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하고 이스라엘을 갖다 지목해 갖고 지금 그 보복을 갖다가 그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거를 갖다 우리가 했다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아이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이 의미가 뭐냐면 그 3천 개의 삐삐가 터지고 무전기가 터지고 이랬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헤즈볼라 사령부에서 그 대원들한테 이게 연락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해? 연락할 길이 없잖아. 그동안 삐삐로 연락을 쳤는데 이 연락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무전기 했는데 무전기 뭐 연락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헤즈볼라는 마비 상태다. 와해가 된 거다, 조직이. 물론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다시 그 조직을 갖다 복원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헤즈볼라의 조직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말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모사드라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조직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사드라는 조직이 있고 또 뭐 암살 요원만 암살하는 전문 조직이 있고 또 오늘 또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런 그 IT 쪽에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아주 똘똘 뭉쳐 갖고 잘 그렇게 이스라엘을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예. 정말 그런 기술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정말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시에 삐삐가 3천 개가 터져 갖고 거기 기폭 장치를 달아 갖고 정말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세계가 모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오늘 뉴스로 나왔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북핵을 갖다가 마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국. 중국은 여러분 이걸 갖다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시스템은요,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배하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예. 우리가 뭐 중국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 중국이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중국을 10년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 가능하면 중국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중국은요, 들어가면 거의 다 감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의 다 감시를 당한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북한이 완전히, 이건 뭐,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완전 무슨 뭐, 왕권 같은 전제주의 아닙니까?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습은 안 하잖아. 시기에서 뭐 시진핑이 물러날 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뭐 모 대통령이 물러날 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전히 지금 뭐 왕권 아닙니까? 예, 뭐 김일성, 자기 아들 김정일, 김정일 또 김정은 완전 이제는 뭐 이 열 살짜리 정도 되는 거 자기 딸한테 지금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김주행가 누군가?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죠. 사실은 그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왕권주의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런 형국에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위협을 더 받고 있으면 받고 있었지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어떻습니까?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제 기능을 합니까? 간첩 잡는 기능도 문재인이 다 빼다가 경찰을 줘버리고 경찰이 뭐 간접을 잡습니까? 예. 참 오늘의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삐삐 사건 또 무전기 사건 이런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예, 제가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지금 그 범죄당은 코너에 좀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느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범죄당은 10월, 11월 그 어간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영광군수 재선거 앞두고 두 번째 현장 최고위 이거 어디 없는 이제 조국당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12명 모두 명예 영광군수가 돼서 돕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가 5군데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군수하고 구청장 선거가 4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입니다. 10월 16일입니다. 동시에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보궐선거의 그 4군데 중에 2군데가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그 전라도 중에 그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를 갖다가 뽑는 그런 게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조국당이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쪽은 조국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광에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조국당이 갖고 오면 그러면 정말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지금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쪼그라든다. 근데 이게 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그 이재명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말로는 뭐 당대표 그게 뭐 80 몇 프로 거의 뭐 80%에 가까운 그 압도적인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로 보면 투표 인원이 별로 안 돼요. 투표 인원이 30%인가요? 한 3분의 1 정도만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한 인원 대비 한 80% 득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당원이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만 투표에 참석하고 3분의 2 정도는 아예 투표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재명 1인 체제잖아요. 그걸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훨씬 많다는 거죠. 3분의 2가 투표를 안 했다는 거는. 자, 그러면 근데 그 투표를 안 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 안 한 쪽이 어느 쪽이냐? 호남입니다. 대개 호남이에요. 예, 광주를 비롯한 호남 쪽에서 이번에 투표 참여를 갖다가 아주 저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호남에서
그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두 군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조국이 계속 날치고 있느냐, 그 호남 지방에서 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조국당이 될 확률. 그래갖고 하나 찍은 게 뭐냐, 영광이라는 거지. 이 영광에 화력을 집중해 갖고 이 영광은 조국당에서 하나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그 두 개를 다 가까우는 게 그냥 가까워도 그건 당연한 거야. 두 개를 갖다가 갖고 와도 당연한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잃었다. 그러면 민주당에 큰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10월, 11월 그 어간에 그 리스크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월 이제 9월 20일 내일 공직선거법의 최종 그 결심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구형하는 거 그러면 되게 한 달 전으로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9월 30일 날 위증교사 또 결심 공판을 하면 이것도 한 달 전으로 그게 1심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10월, 11월 사이에 그 민주당은 굉장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도 만약에 조국당한테 그걸 뺏기면 또 치명적인 그 내부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안규백 뭐 검찰이 뭐 이재명을 법정연금하고 있다. 또 김석은 뭐 이재명이 법정연금 사태에서 이수를 주면 리더십에 좋은 평가를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자꾸 이재명을 갖다가 뭔가 괜찮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괜찮은데 왜 검찰이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그 없는 죄 만들어서 지금 검찰이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법정연금 이러면서 그 부당하다. 이정침의 리더십은 정상이다. 멋있다. 이렇게 지금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이 세 가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2심도 이게 뒤집어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나 뭐가 있어야 이게 뒤집는데 그런데 이게 1심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예측하기는 뭐냐면 한 1년 정도 후에 2심과 대법원심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선은 뭐 2년 반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를 못하죠. 피선거권 박탈이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을 반납해야 된다. 자, 위증고사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되고 또 대선 출마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위증교사 이런 거는 지금 그 패널들이 나와갖고 예측하기에는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구형을 할 거다. 이렇게 그 징역형으로 그다음에 벌금도 지금 뭐 100만 원 이상 한 1000만 원 정도 구형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밑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판결이 정상적으로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피하는 게 뭐죠? 김문기를 모른다. 지금 이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사진을 다 하고 뭐 녹취록도 있고 사진도 보여주고 다 했지만은 이재명의 반응은 뭐냐? 제가 그때 당시에 골프를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대화할 시간이 뭐 없었을 것 같고 또 하위 직원들하고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고 그날 접촉했다고 전부 기억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계속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느냐? 재판에서 지난 6일 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일목됐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상이다. 인간은 기억력 중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된다. 인간의 보호 본능이고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구구한 설명을 갖다가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피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죄당 차원에서 결국은 이재명한테 베팅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친 이재명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범죄당은. 그 쉽게 얘기하면 뭐죠? 뭐 정청래가 됐건 김민석이 됐건 다 이재명한테 베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이 화를 입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베팅했던 건 뭐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국무총리 미리 뭐 다 지금 그 뭐 김칫국을 마실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밀어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아주 조직적으로 저는 아주 준비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김민석이 그랬습니다. 단어를 하나.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심리적 정권교체의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지율도 갤럽 보면 뭐 지지율도 뭐 20%, 뭐 딴 걸로 봐도 지금 최저치. 어쨌든 그 조사 회사가 그게 데일리안이 됐건 제가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지금 그 수석 바로 전에 조사한 게 지금 최저치 바닥을 갖다가 찍는 거다.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뭐냐? 심리적 정권 교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일단 단어를 만들어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빈말이 아닌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를 보세요. 대우경북 같은 뭐딴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TK 지역 전통적인 지역도 지금 50%에다가 뭐 30%대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뭐 당 지지율도 9%가 떨어지고 더구나 대통령이 14%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30 몇 프로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대다수의 우리의 핵심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거의 뭐 8, 90%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지. 그 지지가 오히려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뭐 70% 이상 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심리적 그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근거로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동이라는 게 전혀 밑끝도 없이 선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걸 계기로 해 갖고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선동이 그렇게 뭐 약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먹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 뭐야 이 범죄당의 이 전술과 전략은 어쨌든 국힘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태까지 잘 먹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회에서 범죄당이 뭐를 갖다가 지금 발의 예고를 했느냐?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어요. 계엄을 해제하는 거를 갖다가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 계엄 해제를 봉쇄. 그러니까 계엄을 갖다가 딱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해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그러니까 계엄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법적으로 어떻게든 계엄을 갖다가 내리도록 취소하도록 계엄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갖다 예방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계엄령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게 저간 국회가 해제해라 그러면 그냥 즉시로 해제가 되게끔
그렇게 강력한 법을 갖다가 발의를 하겠다. 그걸 갖다가 예고를 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심의정 정권 교체 이거를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법을 그렇게 뭐 범죄당이 뭐 192석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법 개정을. 그래갖고 계엄 해제 봉쇄법을 갖다가 발의하자. 이렇게 해갖고 차근차근 그 계엄을 못 선포하도록 계엄으로 자기네들이 쉽게 해서 군홧발에 밟히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울의 봄팀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봄팀에는 뭐 김민석이 들어가 있고 김병주가 들어가 있고 박선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국정원 차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강한죠. 김병주는 또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또 김민석도 중진이죠. 사선 중진입니다. 그래갖고 전두환 당시 국가보안상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후에 12.12 군사반란 통해 정권을 잡은 과정을 묘사한 그 서울의 봄. 그래서 아예 그 팀을 갖다가 서울의 봄 팀이다. 민주당의 계엄대응팀은 서울의 봄 팀이다. 그렇게 해갖고 서울의 봄 팀을 갖다가 밝혔는데 이걸 갖다가 그 채널A에서 역시 이걸 참 잘 만들어내는 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영화의 서울의 봄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시해당한 후에 대통령 공백을 맺기 상태가 되니까 그 전두환 그 당시에 그 소장인가 뭐 그렇죠. 예. 그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회가 서울을 장악했고 그래서 정권을 탈환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인데 자 김민석의 서울의 봄팀은 뭐냐? 대통령 탄핵 위기가 오면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용산에서 그래갖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의원을 갖다가 체포 구금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뭐냐? 충암파들이 서울을 장악한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한다.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봄팀.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당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사실 지금 그 채널A에서 분석한 그게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위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계엄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탄핵 위기가 오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고 그럼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그 계엄령에 의해서 국회의원 뭐 체포 구금 뭐 이런 게 이루어질 거고 근데 이 충암파 서울 장악은 이거는 좀 우기는 거죠. 왜냐면 군인 중에 그 지금 뭐 장성이 뭐 한 200명 200명 뭐 몇백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충암파는 뭐 4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암파 서울 장악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충암파가 꼭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확실하게 군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으면 뭐 가능한 거지. 꼭 충암파 이건 좀 억지죠. 하나회하고 그냥 맞추기 위해서 충암파라는 거 하나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뭐 그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서울의 봄 팀을 갖다가 하고 계엄 법을 바꾸고 이런 지금 안전장치를 갖다가 막 걸어갖고 지금 10월 달에 결국 하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10월에 그 1심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갖다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죄당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범죄당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불복을 하겠죠, 그죠? 불복하면 이제 결국 두 가지입니다. 불복한 이후에 한 행동은 두 가지예요. 일단 뭐 그 항소를 할 거고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거고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그 항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외 집회로 뛰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장외 집회로 뛰어나가고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손을 잡고서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 소요 상태를 일으켜갖고 뭐 짱돌 던지고 파이프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소요 자체를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192명의 범죄당의 파워로 그 탄핵을 갖다 몰고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법률적인 방법, 그거는 뭐 서울역이나 뭐 광화문에 나와갖고 그렇게 집회를 갖다가 민노총을 갖다가 위주로 한 그런 집회를 해갖고 결국은 제2의 박근혜 탄핵의 분위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 거고, 법적으로는 또 항소해갖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2심을 갖다가 항소해서 고등법원에다가 해갖고 시간을 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엄을 만에 하나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 해갖고 계엄 방지법, 봉쇄법을 갖다가 발의를 해갖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통과되면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 팀을 갖다가 해갖고 계엄에 대비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이미 지지율을 봐라.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 정권 교체는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하나만 턱 건드리면은 이 정권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정권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 정권이 교체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범죄당의 이 아주 맨 처음에는 참 이게 우습게 보였지만 지금 계엄 얘기를 갖다가 무려 5개월 이상, 5주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주 이상 끊임없이 하곤 한다는 건 뭡니까? 예. 이거는 이게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당의 어떤 그 치밀함이 아주 돋보이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를 갖다가 했습니까? 범죄당이 연합해서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조국, 뭐 개혁,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윤석열 탄핵 준비 원 연대 의원들이 모여갖고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범죄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니까 섀도우 캐비넷 해서 미리 우리가 뭐 국방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런 걸 갖다 다 정하자. 그래갖고 다 준비해라. 그래갖고 김민석이 그걸 주도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년 안에 정권을 갖다가 인수할 그런 준비를 갖다가 마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김민석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씩 아주 착착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뭐를 갖다가 통과시켰냐 하면 이제 끝났잖아요.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오늘 통과시킨 게 뭐냐? 김건희 특검법을 갖다가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재석 167명인데 100% 찬성이었고 찬석 167명 이렇게 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범죄당이 192명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막을 수가 없어. 이 국힘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거예요. 이게 그전에 김건희 특검보다는 더 여러 가지를 넣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주식 저가 매수 의혹, 그 다음에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 이거는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화방 수수 의혹, 그래서 총 8가지 의혹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용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뭐를 합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또 국회로 와갖고 재의결하죠. 예. 재결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통과가 안 되겠죠, 그죠? 아직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또 다시 다음 회기 때 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또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예요?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더 우습게 만들고 김건희 여사를 더 우습게 만들어 갖고 지지율을 갖다가 점점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그 김건희에 대한 불신을 더 국민들하고 증폭시키고 불만을 갖다 터지게 하고 자, 그런 불만을 그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뭐에 유리합니까? 10월 달에 장애 집회를 할 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해갖고 그게 1심 판결이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장애 집회를 하고 그걸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 기치를 올리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던 그 우파 시민들도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좌파들은 뭐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합류를 하겠지만 중도층이나 심지어는 우파에 있던 사람들도 나는 김건희가 미워서 윤석열이 미워서 나도 같이 짱돌 던지고 파이프 휘둘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급기야 그 했다는 거죠. 통과를 시켰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게 화두가 됐던 얘기가 뭐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설. 아, 아직은 논란입니다. 아직 뭐 밝혀진 거는 뭐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뭐 그 뭐 토마토 뉴스인가 뭐 거기서 오늘 그 기사를 갖다 내는 바람에 아주 그 모든 방송에서 또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 한동영 방송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발표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용산에서 만찬. 그러니까 독대는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 플러스 지도부, 국힘의 지도부가 같이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에 뭐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약 한 20여 명 정도가 24일 날 저녁에 만나갖고 식사하면서 그런 그 전반적인 논의, 뭐 지금 그 의료 대안뿐만이 아니라 뭐 추석 민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오늘 이것도 아침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동시에 터진 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이게 또 동시에 쳐져갖고 이것 때문에 또 각종 방송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게 진실이 뭐냐? 이게 정말 공천 개입한 거냐? 아니냐? 음. 여기에 대해서 또 점론을박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한통령 방송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 쪽이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개인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 쪽은 이게 좀 약한 굴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약한 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많은 문제의 시발점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님의 뭐 가족의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과거에 뭐 뭐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로 그 시비가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의 뭐 과거에 뭐 도이치모터스의 뭐 주식 사고 팔고의 문제, 또 김건희 여사의 또 뭐 명품백 문제, 또 김건희 여사의 또 뭐 공천개입 문제. 저건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 갖고 그다음에 뭐 용산을 갖다가 그 할 때 그 공사를 줄 때 그렇게 해 갖고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관련돼 갖고 무슨 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 그 구설수에 오르는 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오른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뭐 그 부부가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어떤 그렇게 흠이 있다. 계속 딴지가 걸린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딴지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용산 쪽, 그 대통령 쪽이 좀 많이 그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막판에 궁지에 몰려갖고 뭐 탄핵이 정말 막 진행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계엄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 카드에 대해서 무슨 뭐 법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갖고 미리 그냥 완전 안정제 뭐 안정지를 2중, 3중, 4중으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붙여놓고 있는 형국이 지금의 그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중간에 탄핵돼 갖고 내려오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잠깐 그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뭐 그 대법관의 추천 문제하고도 걸려 있고 뭐 헌법재판소 뭐 추천 문제하고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언론의 그 뭐 방통통신위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당으로 해갖고 그 데미지가 얼마나 컸는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이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가 큰 그림 어떤 대의를 봤을 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좋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 중간에 내려오는 일은 막아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어쨌든 다 마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어쨌든 그 21대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는 그거에도 크게 장애가 없다. 만약에 중간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처럼 만에 하나 그렇게 탄핵이 돼 갖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한동훈 대표가 21대 대통령 후보로 나가거나 또 21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좋을 게 절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지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그 뭐예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잖아요. 지금 그 정체성이 집권 여당, 야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거는 집권 여당에 큰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힘을 잃고 무너지면 오히려 한동훈한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힘을 갖다 다 못 쓰고 그냥 반으로 딱 쪼개져 갖고 반쪽만 힘을 쓴다. 그래 갖고 어떻게 범죄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이고, 벌써 8시가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아, 그 잠시 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날 만찬을 하게, 오늘 이제 체코 떠났죠. 예, 그래서 체코 돌아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한다. 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토일 한 2, 3일 지나면 되는데 제가 특별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개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예,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번 기회에 그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의 후원자도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통령으로 힘을 모읍시다.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또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님, 바른곡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그 5분 후에 멀리 가지 마시고 뵙겠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그 네, 여러분이 써준 내용은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8시인데 제가 5분 후에 한통역 채널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